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문제 1번 풀고 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문제 풀었고 이제 기타소득을 할 차례입니다. 이번 클립에서는 기타소득 이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 이론 정리할 그 분량이 꽤 되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하나씩 이제 정보 간다고 생각하시고 기타소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펴시고 42페이지 그 밑에 그 페이지 따로 제가 손글씨로 적어뒀으니까 페이지 교재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자, 42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 이론 정리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타 소득의 정의와 범위라고 해서 자, 한 번씩 제가 교재 한번 읽고 이제 설명할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천천히 할 거니까 자, 보시죠. 자, 기타 소득이란 여기 하나 빠졌네요. 기타 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이다. 외의 소득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 뭐 표현할 때 일상에서 기타 등등 이거 말고 또 기타 등등 다른 거 뭐 말씀하실 분 있나요? 기타 다른 말씀하실 분 뭐 이렇게 하잖아요. 메인이 되는 거 말고 그거 외로 분류되는 거 다 지칭하는 거잖아요. 기타 등등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니까 기타 소득은 우리가 보통 소득세에서 이, 배, 사, 근, 연, 퇴직소득, 양도소득 물론 2배사 근연 그리고 기타 소득까지 해서는 이렇게 종합소득으로 같이 종합과세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따로 우리 분류과세 되지만 자 이런 소득 외의 소득이라는 거야. 2배사 근연 퇴양 그 외에 나머지로 과세되는 소득은 우리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거주의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죠. 기타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은 야 2배사 근년 퇴양 말고 나머지 다 뭐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 다 이렇다기보다 2배사 근년 퇴양 말고 나머지 중에서 딱 열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열거된 것들로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열거된 것들만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요거하고 다른 개념으로는 여러분 예시주의라는 게 있는데 예시주의는 자 지금 목록을 보여줄 건데 이거는 예시일 뿐이야. 예로 나오는 거는 당연히 과세되는 거고 이거하고 비슷한 것도 과세될 수 있어 라는 여지가 남아있는 게 예시주의라고 보시면 되고 열거주의는 하나하나 우리가 일일이 열거한다 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열거된 것들에 한해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 여기 범위에 지금 열거 아래에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되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열거주의로 한다. 자, 1번 일시적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이익. 여러분 제가 이론 정리를 했는데 이 이론 정리가 뭐 기타 소득 우리가 세법을 제가 완전 다 가져온 건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요원 기본적으로는 실무를 푸는데 그러니까 주관식 조사요원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도로 이론 요약을 했고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범위를 살짝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정리가 돼 있거나 그거는 공부를 해두면 우리 객관식 법령 문제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도까지 그러니까 주관식은 여러분 문제가 굵직굵직하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막 디테일한 거를 뭐 몰라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이론 정리만큼. 그런데도 그걸 알아두면 우리가 법령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되고 그게 지식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생겨서 당연히 실무 문제에도 도움이 되니까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거는 같이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시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했대요. 자, 예를 들어서 1번 고용관계 없이 강연하고 받는 대가 2번 라디오, TV 등 해설 등을 하고 받는 대가 3번 전문가의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자 이거는 여러분 일시적이라는 게 포인트죠. 일시적 내가 뭐 강의를 가끔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디가 해설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프로야구를 잘 알아서 뭐 간혹 가서 프로야구 해설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한대요. 자, 그 경우에 만약에 뭐 방송사나 뭐 학원이나 이런데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업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한다면은 그건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겠지만
가끔 가다가 일시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 시간이 좀 되니까 가겠습니다. 특강식으로 한번 갈게요. 뭐 이런 만약에 갔다면은 그렇게 강의를 하거나 해설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했다면은 그건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는 거고 그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기타 소득을 분류를 해서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의라고 해놨죠. 구분을 하라는 겁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인적 용역을 제공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내가 근로계약서를 쓰고 어떤 뭐 학원이든 어디든 학원이든 뭐 방송사든 근로계약서를 쓰고 거기에서 내 용역, 인적 용역을 제공한다면 그건 근로소득으로 하고 기본 쉽게 말해서 월급을 받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우는 뭐예요? 사업성 있는 인적 용역 제공이에요. 내가 근로자는 아니야. 내가 뭐 저 특정 회사나 학원이나 방송사에 근로자는 아니지만 내가 그거를 내가 업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는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적으로만 하고 있대. 그거는 사업성 있는 걸 봅니다. 사업성 있냐 없냐의 유무는 여러분 반복성, 계속성이죠. 계속 그걸 하고 있다면 그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걸 한번 봐주세요.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업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지가. 자, 기타 소득은 간혹 가다가 일시적으로 한다. 이런 느낌만 가지시면 되고 사업성이 있다는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뭐 해설을 하든 뭐 강의를 하든 그렇다면은 사업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뭐 우리가 학원 강사를 본다라고 하면 학원 강사님들이 보통 둘 중에 하나죠. 그 학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냥 월급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일 거고 그게 아니라 사업자로서 그냥 독립된 사업자로서 그 학원하고는 이제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거겠죠. 뭐 너희는 여기 뭐 강의실이라던가 어떤 시설 그리고 홍보 이런 걸 맡고 내가 강의하고 내가 매 이걸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강사로서 업종으로서 이걸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7대 3, 8대 2로 요 수익을 배분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겠죠. 그분의.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그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강의더라도 무조건 강의는 뭐 근로소득이야, 사업소득이야, 기타소득이야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의 상황을 봐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번도 볼게요. 쭉쭉 갑니다. 일시적 문예 창작에 의해 받는 원고료, 인쇄, 창작품 대가. 이것도 일시적이라는 게 포인트죠. 이제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죠. 자, 내가 문예 창작 같은 걸 해서 원고료를 받았대요. 원고료를. 자, 그런 거를 일시적이라는 게 포인트고 그런 거는 기타 소득이다라는 거고 주의라고 해서 비교하라고. 만약에 내가 여러분 소설가예요. 내가 소설가다. 그럼 그거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소설을 계속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사업소득으로 계산하겠죠. 그리고 내가 직장인인데 예를 들어서 회사 업무하고 관련된 원고를 쓰게 됐대요. 뭐 입사 문제 내가 이제 회사에서 뭐 10년 차, 20년 차 이렇게 돼서 이번에 입사 문제를 출제하게 됐다던가 뭐 그런 걸 할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원고를 내 가지고 뭐 됐대요. 어느 정도 돈을 받았대요.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종속되어 있고 우리가 그 근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런 경우는 직장인이 자기 회사의 업무 관련한 원고를 썼을 때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자, 3번 권리 및 자산 등에 대여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자, 1.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등을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입니다. 포인트는 여러분 여기입니다. 저작자 이외의 자예요. 이외의 자. 이외의 자. 저작자 본인 말고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 저작권자 그 외의 자가 만약에 저작권을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 경우는 기타 소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저작권자 본인 내가 뭐 작곡을 하거나 노래를 작곡을 했거나 어떤 뭐 책 작가다 이래가지고 저작권이 있다. 그걸로 뭔가 그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누군가한테 사용해 빌려주고 그 대가로 뭔가 받았다. 그렇다면 사업소득이에요. 저작권자 본인이 받는 거는 사업소득입니다. 방금 위에서 본 것처럼 이 경우겠죠? 뭐 소설가가 사업적 창작소득으로 받게 되는 요걸로 보는 거겠죠. 사업소득으로 쭉 보는 거고. 자, 그게 아니라 저작권자 이외의 자. 예를 들면은 우리 뭐 특정 소설가가 있는데 소설가가 그 저작권을 뭐 자식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그 죽었다고 해봐요. 그럼 자식이 받는 저작권료 그거는 사업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이 되겠죠. 그게 바로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저작권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등으로 인해서 뭔가 대가를 받는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그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2번 공익사업 관련해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지역권 지상권 뭐 요건 어디 공간을 위를 뭐 설치하거나 지나갈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건데 요건 어느 정도 그냥 암기를 합시다. 공익사업 관련해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라는 겁니다. 3번 영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영업권이 포인트, 뭐 무형자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 광업권, 상표권, 산업재산권, 상표 영업권 이런 것들은 다 무형자산을 말하는 거고 그거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게 뭐 영업권 같은 경우는 뭐 양도소득하고도 어떤 특정한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 일단 기타 소득이 메인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4번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해주고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기타 소득이고요. 5번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익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해주고 500만 원 이하까지 받는 거는 뭐다?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통신 판매 중개, 뭐 지마켓이나 뭐 이런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돈을 받았대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사업 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여기 마지막에 보세요. 사업 소득이나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소득은 빼고 여기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타 소득으로 봐주겠다는 게 이게 얼마 전에 생긴 규정이에요. 얼마 전이라고 해도 이미 몇 년 됐지만 자 공유 경제 활성화 우리가 지마켓이나 이런 그런 통신 판매 중개를 통해서 내가 물건을 대여해주고 그렇게 하면 공유 경제라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도 이런 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다는 뭐 우리 자전거나 이런 거 따릉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도 다 공유 경제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내 물품을 어디에 이제 공유 경제 하는데 뭐 내놓으면 나도 어떤 사용료로서 돈을 받고 이거를 효율성을 높이는 거잖아. 내가 안 탈 때 누가 탈 수 있게 하고 내 차를 예를 들면은 내가 안 탈 때 뭐 내 물건을 누가 쓸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환경적으로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이 높아진다. 라는 걸로 장려할 만한 거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거를 500만 원까지는 1년에 돈으로 받는 게 500만 원 이하까지는 기타 소득으로 봐주는 게 어느 정도 혜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은 여러모로 우리가 뭐 필요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세법적으로 사업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까지 1년에 받는 거는 좀 소소하게 하고 또 공유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봐줄게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if라고 해서 만약에 똑같이 하더라도 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그건 사업 소득으로 본다라는 규정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4번. 요것도 문제 나오니까 이따 확인하시면 되고. 4번. 상금 복권입니다. 상금 복권 등. 자, 1번.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번. 복권, 경품 당첨 금품. 3번. 승마 투표권, 승자 투표권, 소싸움 경기 투표권, 체육진흥 투표권, 스포츠 토토의 환급금. 4번. 우리가 유실물 습득으로 내가 대신 찾아주고 보상금 또는 소유권을 내가 취득하는 경우의 이득. 5번 슬롯 머신 당첨 금품. 자 있는데 여러분 다 비슷한 계열이죠. 이게 요거를 당연히 보면 일시적이겠죠. 뭐 상금이 계속 당첨될 수도 없고 복권도 계속 당첨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간혹 없게 되는 그런 어떤 기분 좋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봐서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된 거 보세요, 여러분. 상금, 복권, 파란색 된 걸 위주로 머릿속에 외우시면 돼요. 상품, 복권, 그리고 스포츠 토토의 공식 명칭이 체육진흥투표권이라고 하네요. 저도 뭐 스포츠 토토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체육진흥투표권이라고 나오면 여러분들 뭐 스포츠 토토라는 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이런 걸 누가 이기는지 몇 대 몇으로 이기는지를 이제 걸어서 베팅을 해서 뭐 당첨되면은 맞히면은 뭐 돈을 받고 뭐 이런 건가 봐요. 자, 슬롯 머신 당첨 금품 뭐 카지노 정성 카지노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당겼대요. 그래서 뭐 당첨됐대. 그런 거 다 일시적으로 뭔가 된 걸로 봐서 복권
상품, 상금 뭐 이런 식으로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43페이지. 그 외 기타 소득. 여러분 여기도 이제 외울 게 많은데 한번 천천히 볼게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위약금 및 배상금. B.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라고 했는데 자, 계약 또는 위약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받게 됐대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래. 그렇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어떤 귀책 사유가 있어서 상대방이 미안합니다. 해약할게요. 위약에 해서 돈을 나한테 주는 경우 내가 그걸 받았대요. 그러면 계약은 없는 걸로 되겠죠? 하지만 나는 그 위약금 명분으로 내가 돈을 받게 되잖아. 내 이득이죠? 그건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1번 됐고요. 2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거 2번은 뭐냐면은 파란색만 읽어보세요. 노동법을 위반하여 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란 거에 따르면은 저도 뭐 법은 잘 모르는데 저도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동법상으로는 노조 전임자죠. 여기 노동조합 전임자.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지위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회사에서 고유의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뭐 어떤 뭐 제철소에서 뭘 만들거나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일은 하지 않고 그 회사 그의 업무, 그 고유 업무 영업을 위해서 하는 그 업무는 하지 않고 순수하게 노동조합의 어떤 권리라든가 그런 어떤 협상 그거의 전임 그거를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을 노동조합 전임자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은 여러분 뭐 당연히 법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 법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노동조합 전임자, 노동조합 전임으로 하는 사람은 여러분 회사가 이 사람한테 월급을 주게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약간 협상에 있어가지고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뭔가 그 뭐랄까 독립적인 상황에서 뭔가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뭐 우리는 지금 이거는 뭐 불합리한 것 같고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측하고 노조 쪽하고 이렇게 뭐 협상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만약에 노동조합 전임자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독립성을 뭐 해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노조에서 이 사람한테 월급을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아서 이 사람한테 월급을 줘야 돼. 그렇게 법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독립성을 위해서. 아시겠죠? 지금 이게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회사에서 급여를 준다고 해요. 만약에 그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 근로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동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회사에서 급여를 줄 수 없게 되어 있다고요. 그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이 우리 노동조합 전임자, 우리들의 이권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모아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줘야 된대요. 노동자들이, 조합원들이.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돈을 준다면은 급여를 준다면은 급여 명분으로 이 사람한테 돈을 준다면은 그거는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타 소득, 노동조합 전임자의 기타 소득으로. 여러분 방금 말한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실무편에 나올 확률이 있다기보다 여러분들 우리 그 법률 편에 그 객관식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죠. 자, 이거 알아두세요, 여러분. 상식 차원에서. 3번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 4번 사례금 다 기타 소득이다라는 겁니다. 5번 여러분 요거 제가 앞에서 그 소득세 쪽에서 지금 어차피 소득세죠. 그게 아니고 앞에 그 근로소득 할 때 인정 우리가 상여 이런 거 공부했죠. 인정 배당 기억나세요, 여러분? 한번 잠깐 보고 올까요? 자, 지금은 43페이지고 자 앞쪽으로 한번 가가지고 그 언급됐던 부분 보고 오겠습니다. 거짓말처럼 잘 찾았네요. 25페이지 요 곰돌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25페이지에 뭐 인정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일단 인정 상여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에 대한 귀속 시기 구분하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 그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인정 시리즈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라고 해서 아까 인정 상여, 인정 배당, 인정 기타 소득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뭐였죠, 여러분? 이게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이
명목상으로는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이 아니에요. 회사가 이 사람한테 자 상여 보너스야, 자 배당 받아가세요 주주님, 자 이거 기타 소득으로 돈 드립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인정, 그걸로 의지하겠다, 그걸로 간주하겠다, 그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특정한 행위가 있다면 회사가 이익을 분유했다는 거예요. 이익을 줬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근데 그 받아간 상대방이 명목은 상여가 아니지만 이익을 받아간 사람이 근로자라면은 인정상여, 보너스로 보겠다는 그 말이죠. 배당은 아니지만 주주가 회사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해갔다면 그거는 인정배당, 배당으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방금 요거 3번 뭐예요? 인정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 명분으로 기타소득의 명분으로 내가 뭐 제3자한테 돈을 준 건 아니지만 기타소득으로 보겠다. 그럼 입금산이 뭐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그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 클립으로 가셔가지고 귀속시기 같은 건 다시 보시면 되고요. 자, 43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세요. 43페이지. 자, 보세요. 법인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을 인정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이걸 기타소득으로 이득을 받아간 그 개인한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방금 설명한 그대로죠. 법인세법 쪽에서 입금 산입 그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세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입금 산입 뭐 100원 기타 소득으로 했다는 거야. 그거는 법인세법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회사의 어떤 뭐 돈 같은 게 유출돼서 회사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조사해봤대. 어디 갔지 이거? 있어야 될 돈이 왜 없지? 너 회사 너 이거 어디 갔어? 라고 하니까 뭐 제 3자 예를 들면 뭐 주주의 뭐 친척 뭐 대표이사의 뭐 아는 사람한테 뭘 줬습니다. 걸렸네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너 그런 거 왜 줬어? 라고 하면서 입금 산입 시켜, 송금 불산입 혹은 입금 산입해서 그만큼을 과세 표준, 법인세 과세 표준을 늘려서 야 법인세 더 내라고 회사한테 말하고 야 이거 가져간 사람 누구라고? 누구한테 줬다고? 주주 아는 사람이요. 하니까 그 사람한테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을 해서 기타 소득 내세요. 연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거라는 겁니다. 인정 기타 소득.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해만 하시면 돼요. 지금 어떤 건지만 이해만 하면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6번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소득. 요것도 여러분 복잡하게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 게 많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뭘 했을 때 퇴직 소득이 어떻고 뭐 연금 소득으로 본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요 정도만. 연금 계좌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정 금액을 이제 정해진 규정 안에서 나눠 가지고 가져간다면 그건 연금 소득으로 소득 과세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한 게 아니라 연금 외 수령한 게 있다면 그거는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됩니다. 연금 소득은 복잡한 게 많지만 우리가 아는 건 요 정도만 지금. 연금 외 수령. 연금 수령했다면 그건 연금 소득이겠지. 그 정도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됐죠? 7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 일시금. 이것도 뭐 요런 게 공제 부금이 있나 봐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부금이 있는데 그걸 해지하면서 받게 되는 일시금 기타 소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파란색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파란색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번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 행사해서 얻게 되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 이익. 혹은 내가 이 회사하고 고용 관계가 아닌데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해서 이익을 얻었다. 그럼 기타 소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요게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퇴직 후 행사 또는 고용 관계 없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 이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세법적으로.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내가 이 회사의 근로자였어요. 근로자였는데 퇴직하고 나서 내가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탁 옵션이란 걸 행사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었대. 퇴직하고 났으니까 근로소득은 아니겠죠? 퇴직을 했으니까 이미. 그때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아예 애초에 이 회사하고 고용 관계는 아니래. 근로자가 아니었대 한 번도.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탁 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을 갖게 돼서 그걸 행사해서 이득을 얻었대요. 주식 매수 선택권도 복잡하게 설명한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스탁 옵션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근로자도 아니었고 하니까 이 사람은 기타 소득으로 바로 그냥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9번 종업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 자, 퇴직하고 나서 받게 되는 직무 발명 보상금. 여러분 요거 여기 보세요. 링크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무릎 1번 근로소득금액 계산할 때 이게 재직 중에 받는 경우를 봤어요.
한번 보고 올까요? 지금 페이지를 놓치지 않게 잘 보고 43페이지죠. 자, 앞쪽에 한번 보고 봅시다. 무릎 1번을 한 번에 찾아갈 수는 없네요. 자, 천천히 찾아봅시다. 27페이지 아니고 28페이지 29페이지 여러분 찾았죠? 여러분 29페이지 보세요. 29페이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총급여 근로소득 금액에 대한 거를 공부했던 그 문제죠. 8번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김성실 씨가 지금 무슨 주식회사 국세화학인가? 거기 다니고 있잖아요. 출자 임원이었잖아요. 회사에서 근로 일하고 있으면서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은 내역이었잖아요. 그죠? 500만 원까지 비과세였으니까 비과세니까 총급여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받았으니까 근로소득은 맞았던 거예요. 우리 그렇게 정리했죠. 그렇게 정리했죠. 직무발명보상금은 일하고 있는 근로기간 중에 받은 거는 근로소득이 맞긴 하지만 5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총급여에서 빼는 거다. 그리고 9번은 뭐였어요? 경조사비는 애초에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니까 총급여에서 뺀다. 이거 기억나세요? 그렇게 정리했었죠. 직무발명 보상금 그 밑에 정리했던 거 보세요. 재직 중 일하고 있는 중에 받은 거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퇴직 후에 받는 거는 우리 방금 보고 온 거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어떤 경우든 500만 원까지는 연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직무발명 보상은 이런 거는 되게 장려할 만한 거니까 비과세 어느 정도 500만 원까지는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확인했으니까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여기 퇴직 후에 받으면 기타 소득이구나 라는 게 여기 한번 더 쓰여 있는 거예요. 9번 종업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뭐다? 기타 소득이다 라는 거예요. 밑에 만약에 재직 중에 받는다면 근로소득이다. 김성실 씨처럼 500만 원까지는 연에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10번 뇌물로 받은 금품 뭐 알선수재, 배임수재 뭐 다 나쁜 걸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뇌물로 받은 돈, 뭐 알선수재, 배임수재해서 받은 돈 뇌물만 외워두시면 나머지는 알겠죠? 뇌물로 받은 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물론 여러분 사후에 알게 되는 겁니다. 보통 당연히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뭐 나쁜 놈이야. 뇌물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겠어요? 자, 제가 작년에 뇌물을 받았습니다. 소득세 신고할 때 다음에 내가 작년에 뇌물을 받았어. 예를 들어 2022년에 뇌물을 받았어요. 2023년 5월 달에 2022년 소득세를 신고할 거 아니야. 그때 소득 신고하면서 아이고 우리 뭐 국세청 뭐 신고합니다. 자, 뭐 세무서장님, 저는 작년에 뇌물을 받았어요. 기타 소득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당연히. 그건 범죄행위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건 사후에 적발됐을 때 뭐 이런 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11번.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요거는 뭐 서화나 골동품, 뭐 미술 뭐 이런 미술 작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양도했다고 전부 다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어. 골동품이나 그 그림 작품이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것만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양도일 현재 만약에 그 원작자,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건 제외한대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하겠다.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런 걸 그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 같은 걸로 뭐 이렇게 나쁜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한다고 해서 요 규정을 넣었습니다. 소와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걸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데 모든 걸 하는 건 아니고 6천만 원 이상인 것만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12번 종교인 소득, 종교인 소득. 요것도 여러분 이게 그 규정상으로 종교인 소득은 우리가 뭐 이게 뭐 세법적으로 뭐 종교인 소득을 뭐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관점도 있고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관점도 있지만 우리가 뭐 그런 그 세법적 이론적인 것까지 지금 여기서 뭐 그 생각할 필요는 없고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본다 정도만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3번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 가상 자산 소득 2023년부터 시행하는 건데 알아만 둡시다.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뭐 이런 걸 양도나 빌려줘서 받는 거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라는 걸로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정리 한번 해두시고. 자, 여러분 기타 소득은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쭉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면 실제 문제에 나왔을 때 일단 여러분 기타 소득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세 쪽이 이런 게 기본적으로 많아요. 자잘자잘하게 어느 정도 암기 아닌 암기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론 정리 필요합니다. 제가 이론 정리한 데서 여기 색칠되어 있는 거 위주로 좀 많이 봐주세요.
강의할 때 강조했던 거는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많이 익히고 가자. 물론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기타 소득에 대한 종류를 아는 대로 네가 써라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알죠? 우리 스타일. 우리 문제에서 나왔을 때 노동 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 만약에 나왔다. 그럼 그러면은 이거는 기타 소득이야. 이런 식으로 긴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라는 거지. 뭐 우리가 달달 앞글자 따서 외워가지고 적고 이러라는 건 아닙니다. 앞글자 따서 외울 거는 제가 따로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럼 비과세 기타 소득. 이건 뭐냐면 기타 소득은 맞아요. 기타 소득은 맞는데 이게 뭐 정책적으로 요거는 비과세하겠다라는 거야. 기타 소득은 맞지만 이거는 과세하는 게 뭐 타당하지 않거나 좀 정의롭지 않거나 여러 가지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거는 과세하지 않을게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국가 유공자가 받는 보험급여금. 이거 딱 듣기만 해도 저거는 기타 소득인 걸 맞는 것 같아. 근데 당연히 그런데 비과세해도 되겠구나. 비과세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죠. 국가 유공자. 2번 국가보안법 상금. 그죠? 3번 상훈법에 의한 훈장. 전부 다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하셨고 훌륭하신 분들한테 받는 거다. 이런 느낌만 가지면 돼요. 1, 2, 3번 다 같은 느낌이죠. 4번 종업원이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방금 봤던 거. 직무발명 보상금 여기 있죠. 직무발명 보상금. 직무발명 보상금. 여기 9번에 직무발명 보상금이 근로 중에 받는다면 근로소득, 퇴직하고 받는다면 기타소득인데 두 경우 다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했죠.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4번 만약에 퇴직한 후에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금이면 연 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다.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이 말이죠. 5번 국군 포로 이런 법률에 의해서 받는 정착금. 요것도 그래 좀 지원해 줘야겠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6번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에 따라서 어떤 지정 문화재, 되게 귀한 그런 작품이래요. 그걸로 양도하는 거는 이제 뭐 좀 지원해주 그런 행동을 좀 장려해야겠다는 거죠. 법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거를 양도할 때는 우리가 비과세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7번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 박물관 또는 미술관. 이것도 장려할 만한 일인 거죠. 미술품, 우리가 서화나 골동품을 우리가 박물관에 기증이라고 하면 꼭 그 공짜로 주는 거지만 그것은 아니고 돈을 받지만 이거를 공익적으로 써달라고 하면서 박물관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득을 받았대. 그것도 비과세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하겠죠. 그런 경우. 8번 법령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은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요거는 크게 나오지 않는데 요것만 읽어만 보세요. 8번은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 과세 최저한. 지금 우리가 기타 소득 종류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 비과세 기타 소득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여러분 과세 최저한은 뭐냐면은 근로소득도 맞고 과세해야 되는 상황인 것도 맞아요. 과세해야 되는 항목인 것도 맞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소소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개인이 얻는 그게 이득이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이거 기타 소득으로 하면 약간 좀 이제 뭐랄까 좀 가혹하지 않냐? 좀 이제 돈 그래도 이 기타 소득이니까 기분 얼마 소소하게 기분 좋은데 거기서 세금 뜯어가면 기분이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해서 금액이 좀 소소한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이라고 해서 그거보다 작은 이하인 경우는 야 그냥 너 다 먹어. 그래 너 오랜만에 기분 좋겠다. 그걸로 맛있는 치킨 사 먹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법이 개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경우가 있는데 1번 자 기타 소득 금액이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인 경우 제가 옆에 빨간색으로 적어놨죠. 과세 최저한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소소하거나 잔잔하다라는 거예요. 잔잔하고 소소한 금액이라서 그냥 너 치킨 사 먹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겁니다. 제가 여기 이제 빨갛게 여기 해줬죠. 점점. 자 이따가 여러분 기타 소득 금액과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 이런 걸 나눠 드릴 텐데 기준이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이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인 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걸 예를 들어서 밑에 읽어볼게요. 주의. 판단 기준이 자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 총액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얻게 되는 총액 어떤 특정인이 돈을 받은 그 금액 전체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총수익 금액에서 여러분 필요 경비라는 걸 빼줍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근로소득에서 어떻게 공부했어요? 이것도 한번 보고 올까요? 말하고 갈게요. 근로소득도 우리가 공부했던 거 총급여, 비과세랑 분리과세 빼고 그 나머지를 총급여라고 막 불렀죠. 총급여, 총급여라고 부르고 거기서 여러분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빼줬죠. 그게 뭐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게 뭐죠? 근로소득 금액이죠. 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총액에서 뭔가를 빼줘서 나온 게 소득 금액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두세요. 뭐 총 내가 얻게 되는 총 이익이 있어요. 근로소득이라고 하자면 총급여. 거기서 빼주는 거야. 근로소득의 기이라면은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빼서 나오는 게 근로소득 금액이야. 그게 바로 과세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과표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 눈으로 확인하고 또 올게요. 우리 시간이 많으니까. 자, 우리 서식 아까 봤던 거 총급여가 있고 그죠? 총급여가 있고 근로소득 공제 있었죠? 거기서 그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게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풀었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다 풀었던 거고 다시 돌아갈게요. 그렇게. 자, 여러분 총 금액에서 뭔가를 빼줘서 나오는 게 소득 금액이다. 요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라는 개념이 없겠죠. 우리 근로자니까 근로자는 그냥 내 시간과 내 그 노력을 해서 일을 하고 받는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자라면은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뭐 이것도 원재료도 사왔고요, 종업원 돈도 줬고요. 이게 이것들이 다 필요 경비잖아.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란 뜻이죠. 필요 경비라는 게. 근데 여러분 그 근로자들도 필요하죠. 나도 먹어야 되고 나도 씻어야 되고 나도 머리도 잘라야 되고 나도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뭐 그 또 월급 받는데 뭔가 해야 되고 책도 사봐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뭐 힘들잖아. 하나하나 그걸 뭐 장부 쓰라고 할 수도 없고 근로자들한테. 그래서 총급에 따라서 연동시켜 뒀었던 게 뭐예요? 일정 부분만큼을 필요경비 느낌으로 봐주겠다. 그게 근로소득 공제였죠. 받은 거 총급여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해서 세금 내라고 하면 가혹하다는 거야. 나도 좀 먹고 살려고 필요한 것들이 있고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받은 월급에다가 바로 세율을 때려버리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빼주는 게 근로소득 공제. 걔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받는 금액에서 뭔가를 빼준다는 거야. 바로 세율을 곱하면 가혹하니까. 그게 정확하게 뭔가 필요 경비가 입증되는 거라면 기본적으로 필요 경비라는 걸로 돈 들어간 만큼 빼주는 게 기본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 근로소득이 대표죠. 총급여에서 뭐 정확하게 그럼 네가 머리 자르는데 얼마, 치킨 먹는데 얼마 이렇게 그렇게 연동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미리 세팅해둔 시기 근로소득 공제라는 거죠. 그만큼 빼줘서 나오는 게 근로소득 금액이다. 근로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여러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이제 그 단계에 진입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가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필요 경비를 빼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기타 소득 금액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 기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5만 원 이하면은 과세 안 할게. 너 다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알겠죠? 뭐 헷갈리면 안 돼요. 기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5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딱 5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총수익금은 그러니까 당연히 기타소득금액보다는 보통 크겠죠.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까. 자, 여러분 밑에 연금 계좌에서 읽어만 볼게요. 단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경우의 소득은 소액 분할 인출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 최저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경우 여러분 아까 전에 이게 기타 소득이라는 거 공부했었죠? 어딨어? 여기 6번에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본다라는 건 아까 보고 왔잖아. 여기 다시 내려올게요. 자, 여러분 연금에 수령하는 경우의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경우에는 5만 원 이하더라도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더라도 과세한다. 라는 거예요. 의도는 여러분 뭐 잘게 나눠 가지고 이제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걸 그런 잘게 나눠서 조세 회피를 하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알겠죠? 그렇게 하는구나. 상식 차원에서 알아만 둡시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 요걸 예를 볼게요. 예. 요 중간에 읽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일시적으로 어디에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대요.
근데 가가지고 쌀라쌀라 강의를 했대. 그러고 나서 여러분 12만 5천 원을 수령했대요. 이게 총액이지 총액. 이게 뭐예요? 기타 소득 총수입 금액이 12만 5천 원이래요. 됐죠? 여러분 그러면은 거기서 필요 경비를 빼줘서 나오는 게 기타 소득 금액이죠. 그걸로 우리가 5만 원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타 소득 금액을 찾아봅시다. 자, 총 수익 금액에서 여러분 빼주는 건데 곱하기 1-60%라고 했지. 즉 60%를 필요 경비로 의제해 주는 거예요. 기타 소득도 여러분 정확하게 필요 경비를 산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뭐 일시적으로 뭐 어디 가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간 필요 경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물론 계산해서 낼 수도 있어요. 계산해서 그거를 계산해서 실질적으로 필요 경비가 이만큼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를 다 증빙처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세법이 야 이런 행위 이런 기타 소득은 요 정도는 필요 경비로 의지해 줄게. 네가 따로 증빙을 못했더라도 네가 따로 너한테 들어간 필요 경비를 증빙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이만큼 요 퍼센트만큼은 필요 경비로 의지해 줄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따가 여러분 따로 좀 설명 한번 더 할 겁니다. 그게 바로 필요 경비 의제라는 겁니다. 여기 앞글자 따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 이게 60%입니다. 일시적 인적 용역, 일시적 인적 용역의 필요 경비 의제율은 60%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서류 증빙 서류 같은 걸 좀 모아봤대. 한 2-30%밖에 안 된대요. 그럴 땐 60%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내가 이것저것 모았대. 실제 증빙 같은 거를.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60%보다 더 많대. 그 금액이 필요 경비가. 필요 경비가 크면은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한 거잖아. 그 경우에는 그걸로 인정해 줍니다.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60%가 필요 경비니까 40%만이 소득 금액이 되죠. 12만 5천 원 마이너스 40%인 거 10만 5천 원 곱하기 40% 그걸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면 한 방에 이렇게 되겠죠. 한 방에 5만 원인 거야. 딱 5만 원이니까 어때요? 과세 최저한이니까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죠? 이하인 것 그 주의하세요. 딱 5만 원인 경우도 과세 최저한이다. 과세하지 않는다. 딱 5만 원까지. 뭐가 총 수익 금액이 no 아니고 기타 소득 총 수익 금액이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이 자 됐죠? 자 2번 스포츠 토토 표시 금액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것도 그래 여러분 이 10만 원 이하 얻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죠? B도 단위 투표 금액당 환급금이 단위 투표 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여러분 이것도 그냥 소소하게 그냥 되게 금액이 크지 않구나 라는 느낌만 가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3번 자 슬롯 머신 우리 그 뭐 정선 맞나요 근데? 정선 거기 있잖아요 카지노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이게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당첨품이 슬롯 머신을 당겨서 당첨이 됐어요. 짠 빰빠라밤 했는데 그게 200만 원까지는 당첨 금품이 그거는 당첨 금품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래요. 비과세가 아니다. 말 잘못했어요. 과세 최저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지만 그거하고는 구별해야겠죠. 비과세 기타 소득이란 말은 아닙니다. 기타 소득은 맞아. 슬롯머신의 당첨 금품은 그런데 200만 원까지는 그냥 소소하니까 그래 네가 기쁨을 누려야지. 그 정도는 네가 다 가지렴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알겠죠? 자 됐고 44페이지. 자 이번엔 중요합니다. 뭐 계속 중요하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이거 마시고. 자 4번 기타 소득 금액의 계산. 요거 아까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필기된 상태로 볼게요. 기타 소득 총수입 금액. 총수입. 총액이 개념이다. 근로소득으로 따지자면 총급여라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 경비를 뺀다. 근로소득으로 하자면 이게 바로 근로소득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주면 그게 뭐가 된다? 소득 금액이 된다. 항상.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총액에서 뭔가를 빼서 나오는 게 소득 금액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총수익 금액에서 총 금액에서 뭔가 뺄 거를 빼줘서 나오는 게 알맹이가 소득 금액이다라고 외워두세요.
자, 아까 총급여 때도 여러분 비과세 근로소득이랑 분리과세 근로소득은 다 뺐죠? 당연합니다.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 그러니까 종합과세 돼서 다른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런 것들과 합쳐가지고 과세되지 않고 그 자체로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 그걸 분리과세라고 하죠. 분리과세로 끝나는 그런 애들은 여기 합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날 거니까. 과세가 종결될 거니까 분리과세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분리과세부터 공부하자는 거야. 비과세 소득은 지금 위에서 했잖아. 보세요 여기서. 비과세 이런 애들은 만약에 항목이 있어. 국가 유공자 보험급여금이 500만 원 있습니다. 라고 하면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그냥 비과세니까 이렇게 X 치면 되겠죠. 과세 안 되는 거니까 기준이. 그런 식으로 비과세 기타 소득을 알아야 돼. 문제 풀 수 있겠지. 비과세 기타 소득을 알아야 되고 이제 우리는 뭐다? 총수익 금액에 안 들어가는 다른 항목 분리과세 소득을 알아야겠죠. 그죠? 분리과세 되는 걸로 종결되는 분리과세로 세금 내는 거에 종료되는 거에 뭐가 있는지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따가 필요 경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기타 소득 금액을 뽑아낼 수 있겠죠. 지금 기타 소득 총 수익 금액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과세는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했고 분리과세에 대해서 지금부터 봅니다. 1번 분리과세 기타 소득. 자, 여러분 무조건 분리과세 발음이 어려워요. 기타 소득과 선택적 분리과세가 나뉘어집니다. 자, 일단 뭐냐면 여기 무조건 분리과세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 항목들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무조건 그냥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납세자가 이건 분리과세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이지. 조건이 없어. 무조건 분리과세 됩니다. 얘들은. 근데 밑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는 이 선택이 납세자한테 선택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자, 납세자가 상황에 따라서 기타 소득 금액이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따 말할 거예요. 자, 내가 이 기타 소득인 친구들을 몇 개가 있는데 얘들을 내 종합과세 되는 금액 가져와서 합쳐서 종합과세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유리하다는 건 다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거겠죠. 납세자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그냥 분리과세인 상태로 놔두는 게 유리한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납세자가 이 항목들을 가지고 와서 다른 항목들과 합쳐서 종합과세 되는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세금을 적게 내는지 그냥 놔둬서 분리과세인 상태로 세율을 적용받아서 그냥 과세를 종결시키는 게 세금을 적게 내는지 유리한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눠지는 거예요. 무조건 분리과세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분리과세라고 정해졌어. 종합과세 안 돼. 무조건 분리과세고 선택적 분리과세는 납세자가 계산해 보라는 거야. 자기가 적용받는 세율 구간에 따라 다르거든요. 분리과세 세율보다 내 종합과세 세율이 낮다면은 나한테 가져가서 합치는 게 유리할 거고 그게 아니라 내 종합과세 세율이 분리과세 세율보다 높다면은 분리과세를 종결시키는 게 놔두는 게 유리하겠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무조건 분리과세. 여러분 제가 여기 복연골이라고 적어놨죠. 복연골. 이건 외워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워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복연골. 일단 이거는 여러분 앞글자인데 앞글자 제가 뭐 많이 따진 않는데 요거는 필요해서 일단 적어둘게요. 무조건 복연골. 자, 요거는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자 봅시다 뭐가 있는지. 복권 당첨 소득 그리고 스포츠 토토의 환급금 슬롯모신 등의 당첨 금품. 여러분 1번 2번 3번은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면 돼요. 복권 스포츠 토토 슬롯모신 그냥 횡재한 느낌이죠 다. 그죠? 횡재한 느낌.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다. 복권이라고 외우세요. 복권의 일부가 스포츠 토토 슬롯모신 당첨 이런 거 다 같은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우리 그룹핑으로 해서. 4번은 뭐예요? 아까 우리 봤죠.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선택한 게 아니고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기로 한 거 기타 소득으로 보기로 했잖아 우리. 그죠? 그거는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5번 서와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요것도 골동품으로 땁시다. 앞글자를.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했죠. 이 무조건 분리과세는 여러분 뭘로 세금이 종료된다고요? 뭘로 과세가 종결된다고요? 분리과세로서 종결된다고 했잖아. 원천징수로서 종결된다고. 처음에 요 돈을 받을 때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이만큼은 원천징수합니다라고 돈을 떼가 그걸로 끝. 나는 그 더 신경 쓸 게 없어요.
그 나머지 금액만 내가 받을 거 아니야. 그죠? 원천징수 되는 걸 떼고 나한테 줄 거니까 나는 그걸로 더 생각할 게 없어. 내가 받은 걸로 그냥 치킨 사 먹으면 돼요. 알겠죠?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돼. 원천징수 한 사람이 그거를 나라에 내겠죠, 세금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거예요. 납세가, 과세가. 그렇게 되면 원청징수 세율을 알아둬야겠죠. 몇 퍼센트 떼일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일단 기본적인 원천징수세액, 요 주황색 박스. 기본적으로 얼마를 원청징수 내가 당하고 돈을 받을 것이냐.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얼마를 떼고 나한테 돈을 줄 것이냐라는 거겠죠. 여러분 20%입니다. 20%. 20%인데 여기도 중요해요. 여러분 총 수익 금액의 20%가 아니에요. 기타 소득 금액의 20%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이거 보니까 알겠죠? 제가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거를 그냥 퍼센트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20% 이렇게 외우면은 그 곱하는 거에 대한 대상이 뭔지를 착각할 수가 있다고요. 내가 예를 들면 뭐 카지노에서 얼마를 뭐 그 했어. 거기다가 바로 20%를 곱해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20% 곱해가지고 원천징수하고 주겠다는 게 아니고 뺄 거를 빼준다고요. 뭐 필요경비 의제 대상이라면 의제를 해서 빼주고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가 있다면 그걸 빼서 나오는 게 기타 소득 금액이잖아요. 위에서 보이죠? 지금 이거 기타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에다가 20%를 곱하겠다는 거죠. 알겠죠? 기타 소득 금액이라는 점 항상 주의하자. 기본적인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됐죠? 자, 특별한 걸 조금 외우긴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천징수 세율이 20%다. 뭐의? 기타 소득 금액의 라고 하시면 충분한데 그래도 조금 더 자잘자잘하게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은 기본적으로 20%인데 3억 초과분에서는 조금 더 떼간데 안타깝게도 30% 떼간대요.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억까지는 20% 떼고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떼인데요. 뭐 몇 프로를 떼더라도 당첨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연금 외 수령하는 거는 15%입니다. 15%. 기본적인 기타 소득 금액의 원천징수 세율보다 좀 낮게 징수하네요. 골동품은 20%고요. 기본적인 걸 적용하네요. 20%.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는 20%를 머릿속에 가져가세요. 그리고 20%가 아닌 경우를 조금 추가해서 외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복권의 경우 3억 초과라면 30%다. 연금 외 수령한 연금 계좌에서 받는 돈은 15%다. 라는데 여러분 만약에 시험 장 가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일단 20%를 하세요. 20%는 기억해야 된다고 제 말은. 다 기억하면 좋아요. 근데 복권이 문제 나오더라도 3억 초과분으로 나올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20%를 하고 연금 외 수령하는 정도는 가져가자. 이 정도 느낌으로. 알겠죠? 근데 연금 외 수령이 뭐고 잘 구별해서 기억이 안 된다면은 몇 프로? 20%. 20%가 기타 소득 금액의 20%가 기본적인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자, 이게 무조건 분리과세. 여러분 요거 외워야 돼.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이게 되게 자주 나와요. 여러 항목들을 쭉 줘. 주고 나서 지금 우리는 종합과세 되는 거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리과세 되는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무조건 분리과세인 애들은 빼는 거죠. 제외해야 돼. 제외해야 돼. 그러니까 뭔지 알아야 제외할 거 아니야. 풀 때. 이따가 문제로도 확인할 건데 앞글자를 그래서 제가 딴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복연골. 자, 여러분 이거를 제가 지금 그 암기할 때 그 제가 요 나름대로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만든 겁니다. 이거 이미 이제 저번 회차에도 말씀을 드린 건데 나름대로는 제가 이 정도면 되게 참신한데 혼자 되게 기뻐하면서 만든 거예요. 뭐냐 하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별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 보고 있잖아. 보고에는 독이 들어있죠. 그죠? 보고에는 독이 있어서 그 전문가가 보고를 만질 수 있는 그 자격증이 있는 전문 요리사분이 요리 자격증 있는 분이 그거를 독을 떼내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자, 이번에 보니까 보고에서 보고 안에 있는 연골 있잖아요. 연골. 되게 부드러운 뼈 뭐 거기에도 독이 들었다는 게 발견됐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니에요. 이상한 나중에 가가지고 박준범 저거 무식한 소리 내가 소리 하지 마시고 암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이 이야기를 알았죠? 다시 보고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보고에는 독이 들어있는데 이번에 보고에 연골 그 연한 그 뼈 거기도 독이 발견돼서 먹을 때 무조건 떼내고 먹어야 된대. 위험하니까. 다시 한번 뭐? 보고의 연골에 독이 발견돼서 무조건 분리해내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똥차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만들었지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우기 좋아요. 뭐라고?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된다고. 무조건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가지라고. 왜? 복어의 연골에 독이 들었으니까. 복. 그러니까 복이 꼭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복이 안 떠오르면은 여러분 그 연상이 안 될 거예요. 복어에 독이 있다. 어디에도 연골. 연골에도 독이 있으니까 무조건 분리해내고 먹어야겠다. 냠냠. 무조건 복연골은 뭐다?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이라는 말이에요. 복권, 연금계좌, 연금의 수령, 그리고 골동품 이거 알겠죠? 여러분 세트는 다 같이 외워야 돼요. 복권, 스포츠 토토, 슬롯머신 요거는 다 같은 그룹이니까 복권 하나로 다 하는 거예요. 골동품도 서화도 골동품에 넣어서 외우셔야 되고 여러분 무조건 복연골. 여러분 앞에 제가 제가 뭐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다 외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외워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를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야 착착착 풀 수 있어. 보고 나왔다. 복권. 너는 분리과세잖아. 지금 종합과세 하는데 너는 왜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빨리빨리. 무조건 복연골. 복어의 연골은 독이 들어있어서 무조건 분리해내고 먹어야 된다. 됐죠? 참신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선택적. 자, 커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오늘 연가인데 오늘 강의 스케줄이 밀려서 연가를 내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쓸데없는 소리니까.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적 분리과세. 자,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거는 일단 읽어볼게요. 여기 빨간색 보세요.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됐죠?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 가지 일시적 용역도 제공하고 뭐 어디서도 뭘 받고 자잘한 게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그 금액 기타 소득 금액들을 합쳐. 그게 300만 원, 딱 300만 원까지예요. 미만인지 이하인지도 중요합니다. 딱 300만 원 이다고 하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0만 원 이하까지는 내가 이거를 내 다른 종합과세 되는 애들이랑 합쳐서 할지 그냥 분리과세 상태로 그냥 독립적으로 두고 말아버릴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타 소득 금액 여기서 판단할 때 여러분 요 300만 원 이하 나머지 다 합친다고 했죠. 합쳐서 300만 원이면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300만 원 이하이면은 여기서 요거는 봐두셔야 돼. 여러분 위에서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복연골은 제외합니다. 판단할 때 300만 원 합칠 때 판단할 때 제외합니다. 얘들은 어차피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제외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뇌물로 받은 돈은 제외합니다. 나중에 뇌물로 받은 게 아까 적발돼서 그럼 뇌물로 받은 돈이 적발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뇌물은 무조건 종합과세돼요. 이거는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뇌물로 받은 금액이 뇌물 그게 이제 그 벌 받고 그거에 대해서 기타 소득도 내라고 했을 때 원천징수 뭐 하고 그걸로 종렬 애초에 여러분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뇌물은 여러분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적어놨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당연한 게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그 농담처럼 얘기했죠. 자, 2022년에 내가 뇌물을 받았어. 2023년 5월 달에 2022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관청에 국세청에 제가 작년에 뇌물 받았습니다라고 기타 소득 신고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했죠. 당연히. 그죠? 당연하잖아, 그거는. 그리고 그런 것도 당연하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봐요. 나한테 뇌물을 준 사람. 나한테 뇌물을 준 사람이 야, 이거 기타 소득이시잖아요. 제가 이거 일부 떼서 원천징수해서 나라에 내겠습니다. 내놓을 테니까 나중에 그 적발되셔가지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 되실 때 이 원천징수 이미 된 만큼을 기납부세액으로 빼세요. 여러분 이것도 말도 안 되죠? 그죠? 그 말이 안 되잖아. 뇌물은 이제 몰래 하는 범법 행위인데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분리과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하지만 이거를 알고 들어두면 당연한 이야기고 외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뇌물은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원천징수 할 리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뇌물로 받은 금품이 그 항목이 나온다면 얘는 뭘 한다? 기타 소득 금액 분리 여부를 판단하는 300만 원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넣지 않는다고요. 이 뇌물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됐죠?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원천 징수된 금액으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음.
그죠? 분리과세를 한다는 거죠. 분리과세를 하든 종합과세를 하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300만 원 초과했다고 해봐. 기타 소득 금액 그 합계액들이 여기 300만 원 초과인 경우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 당연히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당연히 무조건 종합과세가 돼요. 이거는 당연히 알겠죠? 300만 원 초과 조건부 종합과세 판단 결과 종합과세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종합 기타 소득 금액들을 막 합쳐봤어. 그게 300만 원 이하라면은 고민할 여지가 있는 거지. 야 나한테 뭐가 유리하지? 이런 거고. 300만 원을 초과해봤더니 이제 종합과세로 결정된 된 겁니다. 그 합계액이 300만 원 초과라면. 알겠죠? 300만 원 초과분만 종합과세 되는 게 아니고 금액을 합쳐서 300만 원을 초과했다면은 그 금액 전부 다가 종합과세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 사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걸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거예요. 그거를 글로 남겨놓은 겁니다. 만약에 납세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종합과세 한계세율, 종합소득 한계세율이 있죠, 여러분. 과표 1,200만 원 이하는 6%, 4,600만 원 이하는 15%, 8,800 이하는 24%, 1억 5천 이하는 35% 이렇게 구간이 더 있잖아요. 이거보다 쭉쭉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구간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기타 소득 원천세율은 기본적으로 20%라고 했지? 기본 원천세율이 20%잖아. 자, 종합과세되는 사람에 따라서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죠? 내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6%, 15%, 24%, 35% 계속 나가잖아요. 사람마다 달라. 근데 기타 소득 원천 징수세율은 일단 20%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야. 자, 내 종합과표 한계세율이 A,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낮은 경우, 즉 내 한계세율이 6%나 15%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이 기타 소득 금액 지금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인 얘들 300만 원 이하인 애들 얘들을 여러분 종합과세로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가져온다는 말은 내 과표에 들어온다는 거지. 그죠? 종합소득 과표에 들어오면은 6%나 15%를 적용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과세가 유리한 거예요. 아까까지 보고 연골 이야기할 때 좋았죠? 아까까지 뭐 보고 연골에 독이 들어서 무조건 분리한다고 할 때 같이 웃고 아무도 안 웃었나? 아무튼 그때까지는 좋았지만 요거는 지금 좀 이제 그 난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와 보세요. 자, B의 경우 뭐? 종합소득 한계세율이 요 기타 소득 원천세율 20%보다 높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24%, 35% 이상이다. 그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이 분리과세 선택 가능한 얘들을 기타 소득을 나한테 가져와서 다른 거랑 합쳐. 그럼 적용받는 게 24%, 35%라니까 추가되는 애들도 다 24%, 35%를 적용받을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돼 그만큼. 왜 그러냐는 거지. 선택 가능하다면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아니 불리하잖아요. 그냥 놔두면은 20%만 받고 종결되잖아. 그걸 선택할 수 있잖아 지금 내가. 그러니까 그걸 선택한다는 거지. 뭐를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기타 소득 원천 세율이 20%인데 이 종합과표가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사람마다 달라요. 과표 구간에 따라서. 그래서 내 과표 구간이 몇 퍼센트냐에 있느냐에 따라서 합쳐서 그걸 적용시키는 게 유리할지 그냥 20%로 놔두는 게 유리할지 이게 일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납세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계산해보고 네 유리한 대로 하렴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렴이라는 거야. 어차피 원천징수는 이미 되어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걸 가지고 와서 종합소득세에 뭉쳐서 같이 할지 놔두고 그냥 종결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다? 언제? 선택적 분리과세. 즉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그 항목들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합쳤더니 3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선택 못해요. 종합과세 되는 겁니다. 무조건. 됐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정리됐냐면은 기타 소득 총 수익 금액 있죠. 여기까지 지금 정리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좀 지울까? 여러분 무조건 복 연고는 꼭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복 연고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
기타 소득 총 수익 금액까지 지금 이제 끝난 거야. 비과세 기타 소득도 공부했고 분리과세 소득도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필요 경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전에 말했죠? 필요 경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총 수익 금액을 위해서 내가 들어간 돈이 있다면은 그만큼 빼주고 순수하게 이득 본 소득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물리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필요 경비 봅니다.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자,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뭐다?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 금액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뭐 잘 기록해두고 내가 이만큼 돈이 들어갔다고 그걸 증빙으로써 입증하는 그 금액만큼을 필요 경비를 빼주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죠. 사업소득도 장부에 내가 비용을 잘 적어둔 거, 종업원 월급, 뭐 이거는 뭐 운송비 이런 식으로 잘 적어둔 거를 손익계산서에 비용화한 거, 그만큼을 비용으로 빼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했던 거. 추계로 신고한다고 했지. 개인 사업자의 경우. 그래서 뭐 단순 경비를 적용하거나 기준 경비를 적용하거나 해서 소득 금액을 추계에 의한 소득 금액을 계산해서 거기에다가 곱한다고 했잖아. 추계에 의한 소득 금액 계산할 때 방금 말했던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이 어떤 의미였죠, 여러분? 평균적으로 이만큼은 너희 업종에서 그 업종에서 필요 경비로 쓰더라. 그만큼을 평균 맞춰가지고 그만큼 빼줄게 라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죠? 네가 실제로 장부에 쓴 필요 경비가 그 장부에 쓴 만큼을 경비로 쓰는 게 원칙인데 네가 장부를 못 썼냐? 그렇다면은 그렇다고 전체 금액에다가 세금을 매기게 되면은 너무 가혹하니까 그냥 평균적인 비율만큼은 경비로서 그 비율만큼은 빼줄게 라는 그 개념이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를 빼는 게 원칙이지만 여러분 필요 경비 입증이 사업소득보다 훨씬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겠지.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가끔 일어나는 거고 그만큼 필요 경비가 들어가는 거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뭐? 필요 경비 의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의제는 여러분 뭐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거 인정 기타 소득, 인정 근로소득도 그랬잖아. 그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실제 형식적으로는 정확하게 필요 경비로 입증된 건 아니지만 그걸로 내가 봐줄게 라는 거야. 간주, 의제 같은 말입니다. 자, 다음의 경우에는 뭐다? 맥스, 큰 금액, 둘 중 큰 금액을 필요 경비로 봐줄게 라는 거예요. 뭐? 총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퍼센트. 아까 단순 경비, 기준 경비라고 같은 개념이죠? 총 매출, 총 수익 금액이잖아요, 여기서는. 총 매출의 일정 퍼센트만큼을 비용으로 빼줄게 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 일정률을 근데 외워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는. 총 수익 금액의 일정 퍼센트만큼을 필요 경비로 봐서 빼줄게 라는 건데 여러분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일정 퍼센트가 예를 들어서 60%다. 100원 벌었는데 60%만큼 비용으로 빼줄게 라고 하는데 야, 나는 실제 필요 경비 내가 다 적어놔가지고 증빙도 다 있어. 이게 75원이야.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어때? 75원으로 해주는 게 납세자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맥스 개념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총 수익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비용으로 봐준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만약에 네가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를 다 입증해서 이 퍼센트지보다 높다면은 그래 그걸로 그럼 해. 그걸로 필요 경비 빼라는 의미입니다. 됐죠? 자, 의미는 한 번만 이해하면 돼요. 그죠? 뭐 계속 이렇게를 의미를 계속 할 필요는 없고 이해를 했으면 오케이인데 이거는 또 여기서 외워야 돼.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방금 외우는 거 우리 기타 소득에서는 외울 거 많습니다. 딱 여러 항목들을 보고 그게 기타 소득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앞글자 따서 외울 만한 게 두 개가 있어. 한 개가 뭐예요? 방금 봤던 거.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 뭐? 무조건 복연골. 복어의 연골에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발라내고 무조건 분리해내고 먹어야 된다. 무조건 복연골. 앞글자 따서 외워야 돼요. 무조건 복연골. 그리고 이거 여러분 이 필요경비 의제가 우리 소득세법에서 아까 단순 경비는 몇 퍼센트다, 기준 경비는 몇 퍼센트다 그건 주어져요? 업종별로 그걸 외우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주어진다고 그거는 시험지 뒤에. 그죠? 아까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안 주어져요 여기. 필요경비 의제율 있죠.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 의제율. 일정률이라고 하잖아 지금. 이 일정률. 일정률은 항목별로 달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는 한 거 있죠. 지금 밑에 일정률이라고 해서 쭉 리스트 적혀져 있잖아. 여기에 없다면은 필요경비 의제가 없는 거예요.
대충 뭐 무조건 60%는 해주나 80%는 해주나 보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다시 한번. 여기 일정률을 지금부터 정리하고 앞글자를 따서 외울 거야 우리가. 여기에 이 외운 거에 없다면은 그거는 뭐라는 거라고요? 필요 경비 의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 필요 경비를 네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개념을 처음에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잔소리하면 자, 여기 일정률을 항목별로 달라서 요거를 외울 거예요, 우리가. 독립시켜서 앞글자를 따서 외우게 해 드릴 겁니다. 외우고 이 항목이 없는 것들은 필요 경비 의제를 받지 못해요, 걔들은. 여기 나오지 않는 리스트가 만약에 문제 나온다면은 그거는 만약에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가 있다면 그걸로 하는 거고 실제 소요된 경비가 없다면 그건 아예 필요 경비를 못 빼는 거예요. 뺄 게 없는 거예요. 그 항목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항목을 외워야겠죠. 외울 거는 외워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또 요것도 여러분 이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만든 거니까 자, 기발하게 여러분 기가 막히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복용골도 뭐 기가 막히죠. 자, 여기 외울 건데 외울 거 위에다가 좀 제가 색칠해 놨어. 점을 찍어 놨어. 팔순공주. 팔순공주. 그리고 여기 연두 초록색으로 육무통지문인. 자, 됐죠? 뒤에 한 페이지 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소소하게 여러분 이런 걸 재미로 해서 그 하면은 자, 공부하는데 소소한 재미입니다. 팔순공주. 아이고 잠깐만요.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여러분 이거는 해볼게요. 팔순. 여러분 공주님이 있었대요. 공주님이 있었대요. 자, 공주님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공주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 어떤 나라에 공주님이 있었대요. 근데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못했대.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옆에서 이제 그 문인들이 공부를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인들이 이놈 공부를 해라. 공주니까 이놈이라고 못했겠죠? 자, 공주님 공부하세요. 근데 공부를 막 너무 못했대. 그래서 엄청 타박을 했대요. 공주님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세요? 막 혼냈대. 막. 그러니까 공주가 막 이놈들 하면서 너무 막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다가 공주 나이가 8순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공주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 문인놈들을 언젠가는 다 내가 엄청 혼내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대요. 그러다가 8순이 됐대. 8순 80살 알죠 여러분? 80세 80살 8순이 됐대요. 8순 8살 8순이라고 하죠. 8순 공주가 됐대. 공주님이 8순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문인들한테 그 당시에 여러분 문인들이 누리고 있던 혜택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문인들이 갖고 있던 혜택이 6개가 있었대요. 예?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음서제 뭐 여러 가지 뭐 땅을 어떠고 저 잘 몰라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대. 문인들이 갖고 있는 6개가 있었대요. 혜택이. 그래서 이 공주님이 이제 벼르고 별렀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8순이 되던 해에 이 문인들아, 너희들이 이제 이 6개 혜택이 있었죠. 이 6개 혜택을 이제부터 없다. 육무. 6개 혜택 이제부터 없앨 거야. 6개를 없앤다. 육무. 통지를 했다는 거지. 문인들한테. 너희들이 갖고 있던 6개 혜택, 6대 혜택을 없애겠다고 너희들한테 통지할 거야. 이렇게 통지했다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자,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여러분 이것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엄청 외워야 되거든. 알겠죠?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여러분 이거 뭐였죠, 여러분? 앞에 있는 팔은 자, 여러분 여기서 웃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저거 뭐 되게 막 가당치도 않다라고 웃은 분들은 이거 쓰지 마. 알았죠? 시험장 가서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너무 재밌어서 웃으신 분들만 안 쓰시고 이게 너무 좀 하찮은 거다 이런 분들은 하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알았죠? 자,
농담이고. 자, 여러분 팔순공주 할 때 팔은 여러분 뭐다? 필요경비 의제율이 80% 애들인 거야. 순공주인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육무통지할 때 6은 필요경비 의제율이 60%인 애들이야. 무통지 문인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걸 외우지 않으면 못 풉니다. 80%를 적용할지 70%를 적용할지 애초에 이게 적용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잖아. 일단 앞글자를 외웁시다. 앞글자 외우는 거 정리 일단 하고 뭐? 아까 무조건 분리 과세 되는 거 뭐? 무조건 분리 복연골. 복어의 연골에는 독이 남아 있어서 무조건 분리해내고 먹어야 된다. 여러분 복연골만 외우면 여러분 나중에 뭔지 몰라요. 무조건 복연골 이렇게 외워야 돼요. 뭐 이 외웠던 게 어떤 항목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보고의 연고는 독이 있어서 무조건 분리해내고 먹어야 된다. 무조건 분리과세. 여기도 팔순공주 육무통지문인 8이랑 6도 숫자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근데 공주 나이가 몇 살이었지 막 이러면 안 돼요. 시험장 가서 공주가 70살이었나 90살이었나 공주니까 10살인가 막 이러면 안 돼. 그럼 틀린다고. 팔순공주 공주님 나이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80세. 필요경비 의제율 80%. 그리고 혜택이 몇 개였지? 5개였나 7개였나 이러면 또 안 돼. 뭐 그럼 못 맞추죠. 혜택이 6개였는데 그걸 없앤다고요. 용무 너희들 없다 통지하는 거야. 이제부터 국물도 없어. 용무 통지. 누구한테? 문인들한테. 그리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그 공주가 싫어했던 게 무인이었나 문인이었나 이러면 틀린다고. 문인. 공부 가르쳤던 사람들이 막 너무 괴롭혀서 싫었다 이렇게 외워야 돼. 알았죠? 문인.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순공주가 뭔지. 뭐의 앞글자를 딴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공부합시다. 이제 앞글자는 우린 다 땄다. 이제 기타 소득은 정복한 거예요 이제. 너무 기쁘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그 강의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다가 듣게 됐는데 걔 완전 이상하게 가르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외워야지 풀 수 있는 게 있다고. 제가 뭐 아예 설명도 없이 무조건 드립다 외워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비밀로 외웁시다. 알았죠? 아셨죠? 이거 진짜 우리끼리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 뭐 무조건 복용걸, 팔순공주, 용무통지 무리는 이게 제가 그냥 막 이야기 만들고 혼자 낄낄대면서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신나서 만든 거긴 한데 이게 어디 가서 말하면 쪽팔리니까 쪽팔린다는 표현은 그러네요.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우리끼리만 합시다. 이 강의 뭐 들어주시는 분 너하고 나만 우리만 합시다. 아셨죠? 어디에 말하거나 하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세법을 이제 이상하게 알려준다는 사람이 또 그런 소문 나면 안 되잖아, 그죠? 자, 여러분 봅시다. 이제 농담은 됐고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다시 팔순공주 한번 쉬세요 머릿속에 숫자 8이랑 6이 기본이 돼야 돼.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자 이제 뭔지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의제 필요경비 의제율이 80%인 경우입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여러분 그러니까 대회에서 뭘 받았대. 순위에 들어서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순위 확 들어오죠. 팔순공주 할 때 순은 내가 순위에 들어서 돈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순위에 드는 사람한테만 돈을 주잖아. 순. 그리고 밑에 여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어떤 대회든지 뭐를 개최했대. 그래서 특정 사람한테 상금을 줬대요. 공익법인 이 포인트야. 공익법인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상금이나 부상이나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 다수 순위 경쟁은 이게 어떤 여기 말하는 거는 다수가 순위 경쟁한다는 거는 어떤 공정한 경쟁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순위 경쟁을 해서 내가 받았다 이 말이야. 순할 때 순위 경쟁. 그리고 공익법인도 이것도 그만큼 타당한 거를 거쳐서 받았다는 거지. 필터링을 했다는 거지. 공익법인이 자기를 관리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뭔가 대회 같은 걸 열어서 어떤 뭐 슬로건 같은 거를 받아서 돈을 줬대요. 슬로건을 공모해서 돈을 줬대. 예를 들면 공익법인이 되게 타당해 보이죠 지금. 그죠? 순위 경쟁했어. 공익법인이 뭘 해서 돈을 줬대요. 그죠? 그러니까 80% 의제율을 좀 많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필요경비 의제를 80%. 순공, 순위, 공익법인 이 준 거 돈 됐죠? 세 번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에서
주택입주 지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 이게 여러분 뭐 저도 뭐 이런 것 쪽으로 건설이나 뭐 이쪽으로 막 완전 뭐 많이 알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략만 알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완성되면은 뭐 아파트든 어디든 완공이 되면 뭐 들어가기로 뭔가 이제 계약을 다 해서 몇 년 뒤에 들어가야지라고 내 개인적으로 다 계약서도 쓰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택을 뭐 만드는데 그게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아니면 뭔가 뭐 그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딜레이 됐대. 아무튼 내가 입주를 못 하고 있어. 어떤 사유로든 내 거기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시공사라던가 어떤 그 특정 그 업체 쪽으로부터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받았대요. 그게 바로 주택 입주 지체 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입주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는데 그게 내가 뭔가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위약금과 배상금을 받는 상황이라는 거지.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 뭔가 미안하다는 거야. 미안한 상황이라는 거야. 뭔가 시공이 늦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지체는 늦어진다는 거죠. 지연되고 있다는 거지.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뭔가 돈을 받았대요. 원래 계약된 그 약속된 날짜보다 한 6개월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뭐 이거는 뭐 일단 계약을 못 지킨 거에 대한 위약금이고요. 그리고 이 돈은 우리가 이 돈은 가지고 가셔가지고 어디 그 6개월 동안 살아야 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어디서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택 입주가 늦어졌으니까 그 기간 동안 어디 가서 지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돈이 있대요. 그렇게 해서 받는 돈을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해요. 자, 그 경우에도 여러분 봐도 이거는 상황이 필요 경비를 좀 많이 빼줘야겠죠. 그리고 이 돈은 실제로 주택 다른 데 사는데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세금 떼는 거를 좀 적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80%야. 주택 입주 지체 상금. 팔순공주에서 주가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의 주였던 거예요.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의 주. 팔순공주. 이제 마스터했습니다. 우리 팔순공주. 8. 다수 순위 경쟁. 공익법인 상금. 주택 입주 지체 상금 80%좀 많이 해줘야 되는 애들이야. 필요경비 의제로 됐죠? 자, 60%인 경우를 볼게요. 육무통지문인이죠. 볼게요. 처음에 무는 각종 무체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무체재산권 말 그대로 형체가 없다는 건데 우리가 형체가 없는 거, 뭐 영업권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보이지 않는 재산 그런 거를 내가 양도하고 받는 경우 뭐 영업권을 대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권, 광업권 이런 거. 육무할 때는 무체재산권이다. 형체가 없는 그런 영업권 같은 것들을 대여해주고 받는 돈. 무체재산권. 형체가 없다. 무체재산권, 무체. 그리고 통은 뭐다? 요거 아까 우리 잠깐 봤던 개념인데 뭐다?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서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뭐였어요? 아까 전에 이거 뭐 말씀드렸잖아. 뭐 통신 판매 중개 해가지고 뭐 지마켓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공유 경제 활성화 기억나요?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뭐 며칠 동안 차를 안 써. 그러면 내가 거기에 뭔가 수수료 같은 걸 내가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주고 받는 그런 돈이었죠. 공유경제 활성화, 뭐 환경적으로나 어떤 경제 효율성적으로나 되게 권장할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500만 원까지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라고 했어요. 500만 원 초과하면은 사업 소득으로 보고 됐죠? 아까 그 경우에 설명했었잖아, 그죠? 그거야 그거.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한다는 게 또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알아서 그냥 뭐 내 친구들한테 많은 공유 경제다 하면서 돈 받고 뭐 어디 그거는 기타 소득이 아니야. 그리고 어느 정도 전산적으로나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신 판매 중개자를 통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걸 통해서 내가 거기에 내 거 같이 쓰실 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주고 받는 거. 그걸로 해야 뭐 증빙도 남고 뭔가 전산적으로 관리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통신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핵심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 앞글자를 딸 때 그냥 아무거나 따지는 않습니다. 앞글자를 딸 때 그래도 그 문장에서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글자를 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기억이 잘 나지. 통은 통신 판매 중개자가 중간에 매개체 역할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마켓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
통신 판매 중개하는 자가 있어야지 그런 대여하고 받았을 때 인정되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저는 통을 땄습니다. 통. 육무통. 알겠죠? 통. 됐고. 한번 공익사업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자, 공익사업 관련인데 공익사업 관련해서 지역권 지상권을 내가 누구한테 빌려줘서 야 써? 그래 내 땅이 있는데 그거 위에서 뭔가 설치하거나 거기에 뭐 길을 내 가지고 뭘 하거나 이렇게 그걸 지역권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딱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지역권 지상권이라고 표현이 나올 거야. 그 육무통지에서 지는 딱 외우라고. 지역권 지상권 이렇게. 지역권 지상권 빌려주고 돈 받는 거예요. 설정하게 해주고 하는 거나. 자, 육무통지까지 왔어. 육무통지. 그리고 4번 문인이죠. 일시적이에요. 4번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 일시적으로 아까 전에 내가 뭐 원고 쓰거나 이런 거 있죠. 일시적으로 내가 원고를 쓰거나 뭐 시가 갑자기 시상이 떠올라서 어디에 기고해 가지고 뭐 받았거나 돈 받거나 문예 창작 소득. 문예 창작 소득. 원고료 이런 거 떠올리면 돼요. 5번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이 될까? 인적 용역. 내가 맞죠? 처음에 봤던 거잖아. 근로관계 있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근로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를 사업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시적으로 누가 와가지고 야 너 뭐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거 잘한다며 우리 이번에 뭐 그 사내 어디서 뭐 사회인 야구 대회 같은 거 하는데 사내 해설자가 필요해 와가지고 해설 같은 거 좀 해줄래? 내가 얼마 줄게. 뭐 일시적으로 한 번 가서 하는 거죠. 그럴 때 인적 용역이라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내 인적 용역을 누군가한테 주고받는 거. 그게 인적 용역이었잖아요. 그죠? 인적 용역의 제공. 그거는 인인 거예요. 이제 다 정리된 거지. 뭐? 육, 무, 통, 지, 문, 인. 육무통지, 문인. 여러분 요거 다시 한번 이제 뭐인지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 공을 여러분한테 넘겨드립니다. 저는 이게 최대한 이 정도로 하면은 정리를 했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외우기 편한 상황으로 만들어 드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이해도 하고 암기를 하셔야 돼. 그래야 풀 수 있습니다.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이따 보시겠지만 암기가 돼야지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자, 다시 한번 뭐 공주님이 재미난 이야기. 공주님이 어렸을 뭐 나라에 그 치킨 나라의 공주님이 있었는데 공주님이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한다고 문인들한테 엄청 과시를 받았대요. 엄청 무시를 당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면 이 문인들을 좀 이제 혼내줘야겠다. 나 이제 똑똑해졌으니까 혼내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팔순이 될 때까지 기다렸대. 팔순이 됐대. 80세 나이가 80세가 됐대요. 80살 팔순이 됐어. 팔순 공주님이 팔순이 돼서 자,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치킨 나라에서 문인들이 누리고 있던 혜택이 몇 개? 몇 개? 6개가 있었어요. 그 6개에 대한 혜택을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다 없다. 국물도 없어. 라고 해서 육무 6개의 혜택을 모두 없애겠다고 통지했대요. 문인들한테. 육무 통지 문인들한테 6개 혜택 없어진다고 통지했습니다. 알겠죠? 자, 뭔지도 여러분 알아야 돼. 80%, 수는 다수순위 경쟁, 공은 공익법인 상금, 주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팔순공주 깔끔하죠? 팔순공주 외우기 좋죠? 깔끔하게. 육무통지 문인 좀 외울 게 많네요. 60%, 무채세상권, 통신 판매 중개를 통해서 뭐 대여해주고 하는 거 물품이나 대여해주고 그리고 지역권, 지상권 그리고 문예 창작소득, 인적 용역 제공 대가 이렇게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암기가 꼭 필요합니다. 암기하시고 앞글자 무조건 복용골 보고의 연골은 독이 들어있어서 무조건 분리해내야 된다. 자,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뭐 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필요경비 원칙적으로는 실제 들어간 돈으로 하는 걸 원칙인데 요 아래에 있는 항목들이 있죠. 순공주, 무통지 문인. 얘들은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80%고 60%로 필요경비 의제율로 빼준다. 총수익 금액에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실제 들어간 돈이 더 많다는 걸 얘가 입증했다면 그걸로 해준다.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에 40페이지를 이제 여기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의는 이제 지울게요. 페이지가 헷갈리니까 페이지 삭제.
놔둘까? 일단 넘어갈게. 여기 45페이지 교재 페이지로 45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기타의 경우라고 해서 자,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 여러분, 슬롯 머신 있죠? 슬롯 머신. 아까 뭐 카지노 가서 당겨서 하는 슬롯 머신은 당첨 당시에 투입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슬롯 머신 하는데 뭐 의제 경비, 필요 경비가 뭐 있겠어요? 의제해 주지도 않아 얘는. 의지할 만한 그런 것도 없어. 가서 그냥 뭐 그 도박한 거 아니야. 도박하고 논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튼 받기는 받았는데 혜택을 따서 축하한다. 혜택이 아니고 그 아무튼 그 이득을 봐서 축하한다라고 하는데 필요 경비는 여러분 주의할 게 당첨 당시에 투입한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주의하실 점이 예를 들어서 내가 카지노 가가지고 돈을 만약에 뭐 한 얼마 한 10만 원어치 바꿔가지고 뭐 코인 이런 걸 바꿔가지고 놀았대요. 근데 뭐 한 개 얼마라고 하죠? 안 해봐가지고 한 개 뭐 500원 비싼가? 아무튼 한 개 만 원이라고 해봐요. 10번을 투입해서 하나 대박이 났대요. 만약에 그럼 마지막 10번째 마지막 코인 만 원짜리 만 원이라고 했죠 제가 방금 만 원짜리 마지막 코인을 넣었을 때 만약에 500만 원이 당첨됐다. 그러면 500만 원에서 내가 코인 살 때 들어간 10만 원 오늘 샀던 거 다 빼주는 게 아니고 그 당첨될 때는 한 번만 당연히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 건이 당첨된 거니까 그 금액 만 원만 빼줍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당첨 시점, 당첨된 그 슬롯머신 당겼던 그 회차에 들어간 돈만 빼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투입한 돈이 얼마인데 내가 그동안 여기 들이부은 돈이 얼마인데 그거 다 빼주세요. 안 돼요. 그거 입증 자체도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딱 그 한 번 했던 그 회차에 투입한 그 금액, 그 코인 하나 금액만 필요 경비로 빼줘요. 슬롯머신은 스포츠 토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토토를 만약에 뭐 몇백만 원치를 사서 하나가 됐다고 해봐요. 그럼 그 몇백만 원을 빼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당첨된 증은 하나일 거 아니야. 하나. 그 하나에 대한 단위 투표 금액, 적중된 투표권, 그 적중된 투표권의 그 단위 하나 그걸 산 금액, 스포츠 토토 한 장 금액 그거 하나 그거를 빼준다고요. 그죠? 슬롯 머신이랑 스포츠 토토 여러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그만큼 빼주세요. 그거 아니라고. 어차피 당첨되는 슬롯 머신이랑 스포츠 토토든 뭐든 그건 어차피 그 당첨되는 건 하나잖아요. 그거 마지막에 했던 그거 거기에 들어간 그 1회차에 대한 돈 스포츠 토토 한 장에 대한 돈만 빼준다는 거예요. 됐죠? 자 여러분 그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1시간 반이지만 왜냐하면 이번엔 이론 정리를 이번 올이론 강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 해드린 이 이론 강의를 한번 정리하고 나면 우리 조사요원용으로 나오는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관련된 거는 거의 다 이제 정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드린 이유는 조금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마시고 자 여러분 요거 하나 알아둡시다.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나가 기타 소득을 이제 이득을 본 사람이고 나한테 누가 그 기타 소득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때 원천 징수가 안 되는 경우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볼게요.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요거 뭐가 떠올라요? 제가 방금 말했던 아까 얘기했던 거 뭐였죠? 1번 보세요. 뇌물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했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누가 나한테 뇌물을 준대요. 뇌물을 주면서 야 이거 뭐 이 사람도 당연히 뇌물을 받는 사람도 내년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뇌물입니다. 기타 소득입니다라고 신고할 리는 없다고 했죠. 당연히. 적발될 때까지 숨기고 있겠지. 범법행위인데 당연히. 자 그러니까 나한테 뇌물을 주는 사람도 어떻다고 했어요? 원천징수하는 거 안 하겠지? 나중에 기타 소득으로 잡히시면요. 그때 뭐 처벌 받으시고 처벌 받으실 때 그 뭐 기타 소득으로 세금 내셔야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원천 징수 해두겠습니다. 나라에 내놓겠습니다. 국세청에 내놓을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범죄 행위인데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원천 징수라는 행위가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뇌물은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뭐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쳐가지고 자. 그러니까 뇌물은 그 구조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항목이라고 했잖아. 뇌물은 됐죠? 그래서 뭐 선택적 분리과세 판단할 때 얘는 넣지 않고 금액을 판단한다. 300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판단할 때 그렇게 했죠? 그 지금 말하는 건요 2번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것도 종종 자주 나오는 항목인데 이게 설명만 한 번만 들어두면은 괜찮은데 이게 그게 아니면 좀 헷갈리거든요. 이 한번 1번 읽어볼게요. 2번을. 자, 여러분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 징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좀 헷갈려요. 지금 밑에 보면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내가 정리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는 뭐다? 내가 계약을 위약 해약으로 내가 배상금을 받게 됐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거는 공통입니다. 두 경우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하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계약이 깨졌대요. 그 경우에 나는 이득을 얻게 되죠. 그 위약금, 해약금만큼, 배상금만큼 기타 소득이잖아, 그지? 근데 그때 케이스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이 경우는 여러분 뭐다? 조건부 종합과세인데 분리과세 선택할 때 소득세 신고 20%로 납부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일단 요거는 이따가 소득세 신고시 20% 납부하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이거는 결과적인 거고 밑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일단 요 우리가 2번에서 읽은 거는 사례 경우 1번을 말합니다. 밑에서 사례 경우 두 개를 볼 건데 첫 번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아파트가 있다고 해봐요. 아파트. 아파트를 여러분 매도자 파는 사람이 있고 매수자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는 사람이 매수자한테 살래? 살게 라는 의사를 서로 확인하고 계약서를 썼대요. 그래서 1번 계약금 1억 여러분 100원은 여러분 지금 이제 100만 단위로 할게요. 좀 그 현장과 와닿게. 자, 2001년 X 1년이라고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4월 8일에 계약금 100원을 1억 100원이라고 할게요. 100원. 계약금 100원을 받기로 했어. 매수자가 당연히 매도자한테 주겠죠. 아파트 지금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이 돈을 받아야겠죠. 2번 두 번째 중도금 300원은 X 1년 4월 15일 일주일 있다가 중도금은 받기로 했대요. 그리고 잔금은 이제 마지막에 이사 오면서 치르고 한대요. 잔금 100원, 총 500원이었던 거죠. X 1년 4월 25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 번을 나눠 가지고 돈을 받고 완전히 소유권을 4번 그때서 아파트를 양도해 줄게. 잔금까지 받고 그날 이사 와라. 라고 하기로 했대요. 이렇게 계약서를 썼대요. 자, 근데 지금 경우 1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X1년 4월 1일에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요 100원을 입금했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헷갈려요. X1년 4월 8일에 당연히 계약한 대로 100원을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100원을 입금해 줬대요. 입금해 주고 자, X1년 한 4월 10일쯤 X1년 한 4월 10일 경에 뭔가 매수자한테 엄청 다급한 일이 생겼대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 근데 뭔가 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 매수자가 사기로 한 사람, 알겠죠? 사기로 한 사람이 진짜 미안하다. 계약을 파기해야겠습니다.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됐대요. 자, 이때 여러분 우리 계약서 상에 이렇게 돼 있었대. 계약서 상에 만약에 계약을 중간에 어떤 특정 누군가의 귀책 사유로 해약을 해야 된다면은 계약을 깨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배상금 쪼로 위약금 쪼로 1억을 줘야 된다. 라고 했대. 지금 이 돈 오가는 거 이거하고 별개로 1억을 계약을 깨는 사람이 1억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계약을 내었대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자, 그 경우라고 생각해요. 지금 X1년 4월 10일경에 계약금은 준 상태에서 매수자가 사기로 한 사람이 계약을 깼대. 그 경우에 여러분 1억을 지금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매수자가 지금 잘못한 경우잖아. 계약을 깼잖아. 자, 이때는 여러분 어때요? 이미 4월 8일에 계약금 1억이 매도자한테 입금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어때요? 그래. 제가 매수자가 말합니다. 매도자한테 제가 사기로 했는데 좀 피치 못할 급한 사정이 생겨서 못 사게 됐습니다. 저 뭐 계약은 이행해야 되니까 제가 위약금으로 주기로 했던 1억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미 계약금으로 1억을 드렸죠. 그죠? 이 계약은 깨기로 했고 했으니까 이제 계약은 없던 게 됐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 위약금에 대한
위약금으로 1억을 줘야 되는데 이미 계약금으로 1억을 4월 8일에 드렸잖아요. 그걸로 그냥 위약금 삼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됐죠? 그걸로 위약금으로 하세요라고. 그럼 매도자는 어떻게 돼? 아파트는 뭐 당연히 계약이 깨졌으니까 그대로 내 거예요. 매도자 거예요. 계약금 1억이 위약금으로 바뀌었죠. 1억을 그냥 내가 이득으로 받은 거야. 기타 소득이 되는 거지, 그게 말 그대로. 그죠? 아파트를 팔고 받은 돈이 아닌 게 됐죠, 이제. 계약은 깨졌으니까. 그 경우가 됩니다. 보세요. 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뭐 위약금 중, 배상금 중 보세요. 여기 계약금이 뭐 위약금 혹은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이게 이 두 번째 경우예요. 자, 계속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이 경우에 처음에 1억을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계약금 쪽으로 줬잖아요. 그죠? 그때 원천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왜? 처음에 계약금 1억을 줄 때만 해도 당연히 이 계약은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계약금을 줬을 거 아니야. 그런데 주고 나서 며칠이 지났다는 거지. 중도금 아직 주기 전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이게 계약을 깨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줬던 위약금을 그냥 위약금으로 너 먹어라라고 판매자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원래 줬던 그 시점에는 이게 기타 소득으로 잡힐지도 몰랐죠, 매도자도. 돈을 받게 되는 판매자도 매도자도 이 받은 계약금이 기타 소득으로 변환될 줄을 알 수가 없잖아, 당연히. 4월 8일에는 계약이 진행 중이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애초에 불가능해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뇌물도 논리적으로 돈을 주면서 한다는 건 이상한 거죠. 이거는 이상하고 말고가 아니고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이것도 논리적으로. 왜? 처음에 계약금을 준 상황에서는 당연히 계약금으로 준 거지. 기타 소득으로 준 게 아니잖아. 차후에 계약이 깨지면서 그 돈이 위약금으로 해약금으로 대체되면서 그게 기타 소득으로 확정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돈을 줬을 때는 원천 징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경우 1번일 때의 이 기타 소득의 귀속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위약, 그러니까 매수자가 계약을 깨기로 한 확정한 날, X일년 4월 10일이 되겠지. 야, 나 이 계약 미안하다. 내가 정말 사정이 생겨서 못하겠다라고. X일년 4월 10일이 속하는 그때로 위약 확정일로 이 기타 소득의 귀속 시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원천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원천 징수를 못하는 거지. 제 설명 듣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계약금을 받는 시점에는 당연히 이거는 기타 소득으로 잡힐지 아무도 몰랐고 이건 당연히 계약의 계속인 경우 계약이 계속되는 상황이니까 기타 소득이 아닌 걸로 알았으니까 당연히 원천 징수를 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원천 징수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 상황이 있다면은 이거는 조건부 종합과세. 이게 바로 뭐 합쳐가지고 3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라면은 분류과세 되고 300만 원 초과라면은 종합과세 되고 그 항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조건부 종합과세죠. 자, 잘 들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이 금액이 계약금이 지금 이렇게 되게 300만 원보다 작았다고 해봐. 300만 원 이하. 되게 작은 금액이었다고 해봐. 다른 항목은 없어요. 다른 항목은 없다고 할게 지금. 자, 그래서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됐다고 해봐요. 만약에 지금 따라오고 있죠. 분리과세 선택하게 됐다고 해봐. 지금 이게 계약금이 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서 분리과세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해봐. 이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어때? 지금 원천 징수된 건 없잖아. 분리과세를 선택을 했다는 건 무슨 의미죠? 분리과세로 할 수가 없죠. 사실 나라 입장에서 봐봐. 나라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원천 징수로 거둔 금액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만약에 분리과세 선택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소득세 여러분 신고할 때 다음에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 이 건에 대해서 20%를 곱해서 따로 내는 겁니다. 따로. 이해되세요? 종합과세 내는 게 아니고 분리과세를 선택했다고 하면 지금 매수자가 다른 원천 징수처럼 미리 걷어서 미리 그만큼 떼고 나라에 냈다면은 그걸로 종결되는 거잖아. 따로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다르죠. 원천 징수가 안 됐잖아, 아예. 그러니까 다음에 신고할 때 분류과세를 선택할 거면 내가 그 돈을 내야 된다는 거지. 이득 본 사람, 매도자가 근데 분리과세니까 다른 거랑 합칠 필요는 없죠. 다른 과세, 다른 뭐 근로소득이나 이런 걸 합칠 필요는 없고 그냥 20%로 소득세 신고할 때 따로 내면 됩니다. 금액을. 따로 소득세 신고할 때 요거는 제가
그 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건데 내가 20%로 냅니다라고 해서 금액을 같이 내면 돼요. 소득세 신고할 때 금액 적어주고 항목 적어주고. 됐죠? 그럼 좀 세세한 부분까지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만 이해만 되면 실제 시험에서는 뭐 이걸 다 적어보고 이럴 필요 없잖아, 그죠? 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이다. 그리고 원천 징수는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구나, 상황상.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경우 2번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요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두 번째 경우는 여러분 봐봐. 아까 스토리는 그대로 따라오세요. 계약금 100원, 뭐 4월 8일 이런 거 똑같이 하는데 자,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아니다.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보라색. 계약금 지급하고 또 X 1년 동안 4월 뭐 11일 뭐 이 경이라고 하여 이때 이번에는 판매자가 안 판다고 했대. 야, 갑자기 엄청난 호재가 생겨가지고 우리 아파트 막 엄청 급등하고 있어. 정말 미안한데 안 팔래. 막 이랬대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봐요. 그런 경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계약금 요 100원은 4월 8일에 이렇게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준 상황이죠, 지금. 근데 4월 11일쯤에 중도금 아직 전이잖아. 이때 매도자가 쏘리 미안하다. 이거 없던 걸로 하자. 매도자가 이걸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대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계약서 상에 파기하면은 1억 내놔 라고 돼 있잖아. 그럼 매수자가 뭐 그래 뭐 네가 그걸 감당하겠다면 그래 1억 내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처음에 4월 8일에 줬던 계약금 있죠? 이걸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돌려줘야지. 계약이 무효하다 없던 걸로 됐으니까. 계약금을 매수자에게 100원을 돌려주는 건 당연하고 계약을 깼으니까 미안해라고 해서 추가로 100원을 위약금을 별도로 매수자한테 지급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맞죠, 여러분? 이해되죠? 그러니까 누가 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그냥 말이 헷갈릴 수 있다고. 판매자가 깬다면은 판매자가 받았던 계약금은 당연히 매입자한테 매수자한테 돌려주고 계약을 깬 거에 대한 벌로 위약금으로 새로 돈을 줘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새로 판매자가 여기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새로 100원을 입금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입금해 주죠. 맞죠? 100원을 새로 입금해 주잖아 이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가능해요? 당연히 원천징수가 가능해요 이제. 매도자가 100원 주면서 이러는 거야. 야, 너 계약에 따라서 내가 이거 너한테 100원 준다 하는데 야, 너한테 이거 기타 소득인 거잖아. 맞죠? 매수자 입장에서 이게 기타 소득이잖아. 원천징수 내가 한다. 원천징수 한다는 거예요. 이제 현금 입금하기 전에 떼고 준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때 언제로 귀속 시기를 볼 것이냐. 이 매수자의 기타 소득인데 언제 몇 년도의 매수자의 기타 소득을 볼 것이냐. 위약금 지급 시.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은 현금주의입니다. 그걸 돈을 받은 그 시점, 그 해의 소득으로 봐요. 귀속 시기는 위약금 지급 시. 그죠? 실제 돈을 이제 원천징수 떼고 지급하는 그때가 속하는 연도의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경우 1과 경우 2를 이제 좀 분리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딱 읽고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아, 문제에 딱 나오거든요. 계약의 위약으로 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됐다. 이런 표현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딱 보는 순간 아, 매수자 아파트를 사기로 한 사람이 계약을 깼구나. 라는 걸 떠올리세요, 일단. 그러니까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줬던 계약금이 위약금 조로 위약금 명목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말이구나. 알겠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거 하나만 확실히 외우고 있으면은 맞은편 경우는 또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이때는 여러분 매도자가 깼다면 새로 입금을 해줘야 되잖아. 받았던 계약금을 토해내는 건 당연하고요. 됐지? 그 경우를 나눠서 문제 한 줄로 표현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자, 됐죠? 여러분 그 설명이 길었는데 뭐 이해는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넘어갑니다. 거의 마무리입니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기타 소득의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 수입 시기는 결국 몇 년도분 기타 소득으로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까 방금 말했죠. 현금주의. 그래 현금주의는 내가 현금을 지급받았을 그 해, 그 시점의 그 해의 기타 소득으로 본다라는 거야. 뭐 X 1년 12월 23일에 내가 그걸 지급을 받았다. 그럼 X 1년도 기타 소득. X 2년 뭐 2월 3일에 입금 받았다. 그러면 X 2년 2월 달이니까 X 2년도분 기타 소득. 이렇게 잡히는 건데.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인정 기타 소득 기억나십니까? 아까 전에 지금 이때 인정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결산 확정일이에요. 요거 앞에 보고 올게요. 지금 46페이지고. 어디 있었죠, 여러분? 아, 여기 있었죠? 또 인정 시리즈 25페이지. 이거 아까 했던 겁니다. 처음에 앞 클립에서. 인정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거 뭔지는 설명 충분히 드렸으니까 또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앞쪽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언제로 여러분 귀속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 법인이 X1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X1년도 법인세 언제 신고해요? X2년도 3월 31일까지 신고하잖아요. 그때 입금 산입 혹은 송금 불산입 똑같은 거예요. 100원 기타 소득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때요? 이 X1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하는 거잖아, 지금. X2년 3월에. 그때 이 인정 기타 소득, 이 개인 이제 소득 처분 받아가지고 소득세를 내야 되는 이 개인은 몇 년도분 기타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X1년? 아니요. 아니죠. 결산 확정일, 즉 주주총회일, 인여금 처분일, 그때는 같은 날이었죠. 주총일. 결산이 확정되는 연도의 기타 소득으로 본다. X2년도 기타 소득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때 설명했는데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자, 나왔죠 여기. 인정 기타 소득의 귀속 시기는 결산 확정일입니다. 법인세 신고 연도, 해당 연도인 X1년도가 아니고 결산 확정일인 X2년도라는 거예요. 그때 기타 소득이니까 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겠습니까? X3년 5월 달에 하겠죠. 됐죠? 자, 그리고 3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사실 위에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아파트 경우 사례를 들어서 한 게 실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알면 돼. 제가 강의를 해드린 게 이해만 됐다면은 실제 시험에는 외워서 하면 됩니다.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이때 언제로 본다고요? 이때 여러분 무슨 현금 위약금 지급 시 이런 게 말이 돼요? 안 된다고 했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다는 거는 누구 잘못으로 계약이 깨진 경우라고요? 매수자가 잘못해서 계약이 깨진 경우예요. 그래서 이미 기지급되었던 계약금을 기타 소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위약금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언제 시점에 기타 소득인 게 확정되는 거예요? 계약을 깨기로 한 날. 누가? 매수자가. 계약의 매수자가 위약을 확정시킨 날이에요. 나 이거 미안하다 못하겠다고 매수자가 했잖아.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속하는 연도의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거지. 누구의? 판매자, 매도자의. 알겠죠? 지금 이거를 연습 문제처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만 사실 제대로 풀 수 있으면 됩니다. 2번 보세요. 귀속 시기만 사실을 볼 수 있으면 돼. 계약의 위약으로 계약이 깨졌다는 거야. 64회 기출입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해서 받게 된 소득 600만 원. 이게 아까 정확하게 그 케이스야. 4월 8일에 계약금 쪽으로 600만 원을 판매자가 받았어요. 지금 나는 판매자예요, 판매자. 근데 사기로 한 매수자가 계약금을 주고 나서 600만 원을 주고 나서 며칠 후에 야 갑자기 내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이 계약을 못 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계약서에 쓴 대로 합시다. 계약서에 내가 이걸 위약하게 되면은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미안해서 계약금이 마침 또 600만 원이니까 그거 전부 다 가지세요. 그거를 그냥 당신이 가지시고 계약은 없던 걸로 합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보세요. 수입 시기는 매수자가 해약을 확정한 날이 속하는 거야. 해약을 확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기타 소득이라고. 누구의? 판매자의. 자, 여기까지 됐죠? 이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사실 이거 하나 골라내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계약금을 수령한 건 언제예요? 이 계약금이야 이때는. X1년 12월 31일 때는 이 수령할 때는 여러분 계약금이었다는 거죠 이게. 계약금. 이 시점에서는 기타 소득이 아니죠. 당연히. 그죠?
근데 X2년 3월 31일쯤에 3월 31일에 매수자가 미안합니다.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서 이 계약을 깨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매수자가 계약을 깼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귀속 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이 애초에 돈을 받았던 수령한 X 21년이에요. 위약이 확정된 22년이에요. 22년인 거 이제 맞죠? 따라오고 계시죠? 같이 옆에 계십니까? 지금 2시간이 다 돼가서 옆에 안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 근데 여러 번 나눠서 들으시고 계실 거니까 자 됐죠? 22년 이니까 이 600만 원은 어때요? 22년도 기타 소득에 넣으면 됩니다. 원천징수는 안 된다고 했죠? 당연히 이 시점 처음에 돈을 받을 때는 판매자가 돈을 받을 때는 계약금이었으니까 위약금이 아니고 당연히 이 시점에서는 기타 소득이 아니었으니까 원천징수도 안 됐을 거야 이 말이야. 됐죠? 여러분 이렇게 사실 이 판단 하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되게 많은 시간을 여러분한테 이해를 위해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계약금 위약금으로 대체돼서 매수자가 지금 깬 상황이구나 계약을. 그렇다면은 계약금이 최초 지급된 X21년 12월 31일 시점에는 이거를 원천징수를 할 수도 없고 이때는 기타 소득인 시점도 아니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두고 매수자가 계약을 깬 시점 위약을 확정시킨 시점 그 시점의 판매자의 기타 소득으로 보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면 돼. 순식간에 정리되셨죠? 훌륭하십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례 연습하고 이런 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사례 연습하고 실제 문제 풀고 요거는 다음 클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2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잠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타 소득에 관한 이론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 충분하고도 이제 그 넘칠 만큼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여러분들은 탄탄해지신 거예요. 복습할 거 하시고 외울 거 외우시고 무조건 복용골 팔순공주 육모통지 문인 기억나세요? 마지막 기억나시죠?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했다고 시험을 합격하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암기도 하고 연습도 스스로 해야 스스로 문제 푸는 연습 암기할 거 암기 이렇게 해야지 실력이 느시는 거예요. 자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셨다가 이제 사례 연습 그리고 시점 문제 풀이 답안 서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